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서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서세동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세동점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좀 생경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 들어오는 것을 서세동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이 청나라 관리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양반이 주도자인 것 같아요. 이 주도자가 지휘를 하고 있네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모습일까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것은 사실상 임칙서라는 관리고요. 이 관리가 영국에서 몰래 수출한 아편을 몰수해서 땅에다 묻어서 못 쓰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실상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령해 들어가는 상징적인 모습,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청나라,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서 이것을 한번 표지로 삼아봤어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죠. 이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이 중국과 조선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로부터의 개혁은 정부에서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근대화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고지하면서 뭐 단발령을 내린다든지 이러한 개혁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요, 뭐 태평천구의 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동학이라든지 의화단 사건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특히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 사실상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격자 모양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뭐 한 번은 위로부터의 개혁, 또 한 번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뭐 이런 식으로 순번제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한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일본의 근대화 운동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메이지 정권이 사실상 개혁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 겪었던, 조선이 겪었던 혼란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끊고 혼란을 겪지 않고 근대화를 이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근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선 전제부터 보도록 하죠. 임칙서예요. 이 제일 첫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에는 이 공행무역에 대한 영국의 불만이 있습니다. 공행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 지역에 외국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제 관세가 발생이 되게 되죠. 그 관세를 상인 조합에게 맡겨서 사실상 외국과 교역을 독점하되 그 세금을, 관세를 이제 그 공행 집단들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공행무역으로 얻게 되는, 지금으로 치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조정에 바치는 그러한 무역 형태를 공행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행무역에 대한 영국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관례에 따라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해서 공행무역 폐지와 자유무역을 사실상 요구하게 되죠. 청은 영국 요구를 거부하고 조공무역을 진행할 것과 공행무역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천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영국은 이 사실상 엄청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들이 대부분 고부가치 상품들이었죠.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사실상 뭐 부르는 게 값인 그러한 제품을 이제 영국에서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은 기껏해야 모직물이나 면직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엄청난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됐고, 그러한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해서 영국은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더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고 자국의 면직물을 인도에 수출하는 삼각무역을 추진해서 이러한 무역 역조를 조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청의 은이 이로 인해서 영국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편을 사기 위해서 청나라 사람들이 은을 이제 영국 밀매업자들에게 이제 은을 지불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막대한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편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약 중독에 걸린 중국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게 된 것이죠. 더더욱이나 은 유출로 인한 청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거듭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청은 아편 언금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해서 아편을 몰수한 뒤 영국 상인을 추방했던 것이죠. 그것이 183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영국이 승리해서 난징조약을 1842년에 체결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광저우와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요.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게 됩니다. 홍콩은 뭐 그때가 언제였더라? 뭐 10년 몇 년 됐죠? 홍콩이 이제 중국 영토로 되긴 했지만 여하튼 홍콩을 할양하게 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요. 이 난징 조약의 결과 공행이 폐지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수건 사업이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치외법권, 다시 말해서 영사재판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 치외법권이라는 거, 그리고 영사재판권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 영국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재판 관할권이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 영사관, 대사관에 있다는 것이죠. 대사가 이제 재판관으로서 이 법을 집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뭐 약한 벌금형 정도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죠. 아울러서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2차 아편전쟁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에로호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2차 아편 전쟁으로 흔히들 얘기하니까 뭐 이게 여러분들이 뭐 다른 동양과 관련된 책을 읽을 때 더 많이 나올 걸로 짐작이 돼요.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제2차 아편 전쟁은 사실상 이 영국과 프랑스의 이 내륙 진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항지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국 내륙 시장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진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륙 진출을 계속해서 청조정에 요구하게 되죠. 즉 영국은 중국 내륙까지 상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조약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게 됩니다. 청은 여기에 거부하게 되죠.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된 제2차 아편전쟁이 나타나게 된 발단에는요, 이 에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국이 프랑스와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로 사건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영프 연합군이 텐진과 베이징을 점령하고요.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텐진 등 10개 항구가 추가로 개항되고요.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가 허용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교 포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포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내륙 여행의 자유로운 이 허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 중국 내륙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영국의 주롱 반도의 일부를 할양하게 되고요. 러시아에는 이 연해주가 할양되게 됩니다.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이 수건 사업이었던 얼지 않는 항구를 물론 이제 얼죠. 블라디보스토크도 이 사실상 어는 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얼지 않는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 아울러서 아편 무역이 합법화되게 되죠. 그래요. 아편 무역이 이 청조정에 의해서 합법화되게 됩니다. 이 제2차 아편 전쟁의 의의는요, 중국의 반식민화 촉진입니다. 이 반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기도 어렵고 이 거의 식민화 되었다. 이 반이라는 게 거의라는 뜻이에요. 뭐 반쯤이라는 말보다는 거의 식민화 되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유럽 열강의 상품이 본격적으로 청에 유입되게 됩니다. 내륙까지요. 이 에로 사건을 보도록 하죠. 이 영국기를 단체 광저우 앞 주강에 정박해 있던 범선 에로를 중국 관원이 수색하게 됩니다. 이 중국이 쏜던 12명을 해적 혐의로 체포하고 영국기를 내리게 되죠. 중국과의 통상 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이를 계기로 군대를 동원하여 중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영국기를 내린 건데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 에로 사건, 다시 말하면 제2차 아편 전쟁을 벌이게 되죠.
뭐 영국 국기가 훼손이나 내려졌다는 것보다 사실상 목적은 바로 이 내륙 진출, 이 영국인 그리고 종교의 자유, 포교의 자유, 그리고 사실상 내륙 여행 자유, 이러한 것들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었죠. 이런 뭐 표기는 이렇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제1차, 제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이제 근대화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청나라가 이 서양 오랑캐에게 저렇게 무참히 당할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유를 이 태평천국 운동은 이렇게 본 것이죠. 멸망흥한, 다시 말하면 이 만주족 때문이야. 뭐 간단히 말하면 그 얘기죠. 만주족을 몰아내야지만 돼. 그래야지만 서양 오랑캐들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논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에 앞서서 이 중국 근대화 운동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것은 철저한 아래로부터의 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모 운동은요, 이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변법 자강 운동이 있는데요. 이것도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의화단 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해혁명은 사실상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은요, 아편 전쟁 후에 청왕조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게 되죠. 아울러서 반청 감정이 고조되게 됩니다. 더더욱이나 물가 폭등과 가중한 세금으로 농민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죠. 각지에서 농민 폭동과 농민 반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은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홍수전이 상제회를 조직하면서 이 태평천국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멸한 흥한,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이 세운 나라를 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구호로 거병을 하고요. 스스로 태평천국을 건설한 뒤 난징, 남경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습니다. 중국 남부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죠. 하지만 태평천국 군의 내부 분열과 향용과 서양 세력의 공격으로 이 태평천국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향용은 사대부 신사층이 주도하는 의용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사층들이 멸만 흥한을 거부감을 느끼고 사실상 이 멸망 흥한보다는 청나라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양 오랑캐를 막아야지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서 향용이 이 태평천국을 공격하게 되고 이 또 서양 세력은 서양 세력대로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에서요,
이 개혁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천조 전무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고 이 토지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천조 전무에 대해서도 뒷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태평천국 운동은 봉건적 사회 모순을 개혁하죠. 남녀는 평등하다고 밝히고요. 전족과 축첩을 금지시킵니다. 아울러서 멸망 흥한의 기치에 맞추어 청나라식 변발을 금지하고요. 이 아편도 언급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평천국 운동은 농민이 중심이 된 이 반봉건적 사회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토지균분과 봉건 악습 폐지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조전무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토지를 분배함에 있어서는 사람 수를 대상으로 남녀의 차별 없이 각 집에 가족 수를 세어 그 다소에 따라 나눈다.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사람들이 똑같이 경작한다. 천하 사람들은 천부상주 황상제, 즉 하나님의 복을 같이 받는다. 밭이 있으면 같이 경작하고 먹을 것은 함께 먹고 의복이 있으면 같이 입고 돈이 있으면 같이 써서 같이 경작하지 않는 땅이 없고 충분히 받지 않은 사람도 없게 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얘기했던 것이죠. 이 태평천국을 건설했던 홍수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광동성에서 농민의 아들로 출생하게 됩니다. 이 몇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매번 낙방하여 시리에 빠지어 살고 있었죠. 크리스교 입문서인 권세 양언을 읽고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25살의 나이에 승천하여 금발 노인으로부터 지상의 악마를 퇴치하라는 사명과 칼을 받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예수의 동생이라며 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아편전쟁 이후 광동성을 중심으로 반회세 움직임이 고조되는 속에 배상제회라는 종교 비밀결사 조직을 창립하게 됩니다. 이를 조직 기반으로 하여 타락한 청조정을 무너뜨려 모두가 평등한 지상 천국을 건국하겠다며 태평천국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스스로 태평천국의 천왕이라 칭하고 태평천국 운동이 실패로 끝나기 1개월 전에 자결함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양모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진압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적 무기와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중체 서용의 바탕을 둔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서양의 근대적 무기와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범선을 제작하고 포를 제작하고 그럼으로써 서양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조선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범선을 만들어서 사실상 서양과 대등한 이 무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양문동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무운동의 주도 세력은요, 태평천국 진압에 공을 세운 사실상 중국번, 이홍장 등 한인 관료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샹용이라는 앞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그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들이 결국은 양무운동을 주도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죠. 중체서용, 정신은 중국 것을, 기술, 그리고 그 밖의 도구들은 서양 것을, 다시 말하면 틀은 외국 것을 쓰고, 이 정신은 사실상 중국식의 그러한 모습을 띠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 사회, 제도와 전통적 사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만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서양의 군사기술을 도입하여 근대적 공장을 건설하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근대화를 위로부터 시도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 중체 서용론에 분명히 한계가 있죠. 이런 거죠. 갓을 쓰고 갓과 도포를 입고 자전거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편하죠. 이게 잘못하면 타이어에 도포자락이 끌릴 수도 있고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그 자체가 또 불편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체 서용이라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에 마련이죠. 중국의 이 전통을 올곧이 지키면서 서양의 이 무기와 기술만을 가져온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그리고 이 기업 경영의 대부분을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서 정부 주도 성장을 목표로 이 양모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에 패하면서 사실상 실패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변법 자강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청일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더욱이나 이웃나라 일본의 메이지 유신 성공에 자극을 받은 청은 유럽 열강의 침략이 심화되자 이 정치 사회 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변법 자강 운동이 일어날 무렵은 결국 청일전쟁 패배로 사실상 무력감에 빠졌고, 그 이웃인 일본이 사실상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면서 대만 그리고 조선 이러한 곳에 강화도 조약이다, 대만을 점령한다든지 이러한 이 근대화에 성공해서 열강에 반열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식의 이 메이지 유신을 본받은 정치 사회 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변법 자강 운동의 주도 세력은요,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 개혁 성향 지식인 중심이었습니다.
이 공양학의 발전사 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사실상 유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캉유 웨이 등의 변법파가 주도했고요. 입헌 군주제에 바탕한 적극적인 근대화 운동을 전개해서 무술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무술 개혁의 내용을 보면 먼저 광서제가 캉유 웨이 등의 변법파를 등용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아울러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게 됩니다. 즉 입헌 군주제에 바탕한 정치 개혁을 시도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교육을 실시하고 상공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한인 관료들의 반발로 백일천하 무술 정법이라고 해서 이 백일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캉유웨이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의화단의 운동이 있게 됩니다. 여기 불란서 신문에 재밌는 사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중국이죠. 신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을 빅토리아 여왕이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르 2세 아니죠. 독일의 누구였더라? 잠시만요. 이제 기억이 났네요. 프리드리히 2세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던, 그리고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그리고 이것은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마리안느, 그리고 일본 사무라이가 등장해서 자, 이 중국을 어떻게 갈라먹어야 되나 서로 칼을 가지고 이제 골똘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당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기에 조선도 또 포함이 됐고 뭐 그런 거죠. 그래요. 뭐 남의 나라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의화단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의화단 운동은 앞서 얘기한 대로 아래로부터의 대표적인 개혁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화단 운동의 배경은요, 열강의 세력 확장과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 아울러서 전통적인 사상 체계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교가 확산되면서 그것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상 중국인의 외세비척 감정이 고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화단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요, 의화단은 백령교의 일파가 조직한 비밀결사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화단이 산둥에서 봉기해서요, 이 베이징과 텐진을 점령하게 되고, 이들은 부청멸양, 아까 태평전국과는 좀 다른 뉘앙스죠.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오랑캐를 멸한다. 그래요. 청왕조에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외국 공간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청조정, 즉 서태후 등 보수파는요, 의화단 운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청멸양, 즉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오랑캐를 멸한다 라는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 청조정은 의화단 운동을 지지하고, 아울러서 이들의 힘을 얻어서
열강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열강 8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베이징을 점령하고 의화단을 진압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신축조약이 체결되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라는 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고 외국 군대에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게 되죠. 이 의화단 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의 거의 식민지적 구조가 정착하게 되고요. 청에 대한 외세 간섭이 심화되게 됩니다. 이 의화단 운동은요, 백성들 중심이었고 반제국주의, 반그리스도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화단의 주장을 볼게요. 르푸티파리지엔이라는 프랑스 당시 신문의 일면 화보예요. 의화단들이 이 철도를 파괴하는 모습이죠. 철도를 부설된 철도들을 걷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 그림으로 사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화단의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신이 의화단을 돕는 것은 도깨비 같은 놈들이 중국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놈들은 그리스도교를 선전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남자에게는 일륜이 없고 여자에게는 절개가 없으니 그놈들이 하는 것은 진정 사람이 할 것이 못된다. 병법은 어렵지 않고 권법을 배울 수 있으니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몰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끊고 커다란 기선을 파괴하자. 그렇게 하면 프랑스는 간담이 선래질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는 자연히 조용해질 것이다.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모두 죽여 청나라 전체의 평화를 축하하자. 이 텐진시의 의화단이 뿌린 전단지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광서신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후의 모습이고요. 사실 그래요. 한 왕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정권에서 보통 이전 정권을 이제 역사로 그리게 됩니다. 조선 시기에 철종 이후부터는 사실상 조선사 편수해서 조선 왕조 실록을 편찬하게 되죠. 고종이 승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사실상 철종 이후의 모든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 후기를 최대한 나쁜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서태후에 대해서는 온갖 얘기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데다 돈을 많이 썼다는 등 말이 많아요. 하지만 한 번도 검증이 된 얘기들은 그 속엔 없어요. 단지 설만 난무할 뿐이죠. 한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정권에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건 당연하죠. 다 비난을 하다 보면 이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요. 스스로 역사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엔 사실상
수습할 길이 없죠. 자, 광서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서태후 중심의 보수 세력이 주도하여 이 광서신정을 열게 됩니다. 이 광서신정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요, 아울러서 각오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신군을 창설하는 등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광서신정은 청조정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중국사에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과연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지막 정권의 이 국왕들의 경우에는 항상 비난의 화살을 독차지하게 되죠. 혼자서 모든 것을 그냥 화살바지처럼 다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제 신해혁명이 나오게 됩니다. 순원의 혁명운동이죠. 순원의 사진을 안 가지고 오고 위안스카이의 사진을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요 챕터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순원은 또 그 다음 사진이 있으니까요. 이 청왕조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하면서 순원이 혁명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동맹회를 일본에서 결성하게 되죠. 순원이 삼민주의, 즉 민족, 민권, 민생을 강령으로 혁명 세력을 규합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동맹회죠. 10여 차례 이상 무장봉기를 시도하기도 하죠. 혁명가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 폭동의 주도 세력으로 주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해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면요, 청왕조는 제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영철도의 국유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영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차관을 도입하려고 추진하게 되죠. 그래요. 광서신정이라는 개혁 조치를 시도하면서 사실상 이 계속해서 이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배상금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거기다 개혁을 하기 위해선, 광서신정을 하기 위해선 또 새로운 재정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난이 더 악화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영철도를 국유화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차관을 도입하려고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스촨성에서 이 철도 규구화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요. 그것을 즉 스촨 폭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광서신정에서 신장에서 만들어졌던 이 신군, 근대화된 무기를 든 중국 군대인 신군이 우창에서 봉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무한을 점령하고 이 중화민국 군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혁명이 전국으로 확산하게 되고요. 11월 말까지 24개 성 중 17개 성이 이 혁명에 호응하여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신해혁명의 결과 순원 등의 혁명파가 주도했고요. 이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들은 난징에 도입하여 순원을
임시 총통으로 선출하게 되죠. 이 신해혁명의 의의는 아시아 최초의 근대 민주 공화정 수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순원을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영화 배우께서 멋있게 생겼네요. 동양인 치곤 상당히 멋있게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러죠? 자, 이 홍콩 북은 광동성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하게 됩니다. 14살 때 하와이로 건너갔다가 18살 때 귀국하여 의사가 되었죠. 의학교 재학 당시부터 반청 활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만주족의 청을 물리치고 사회혁명을 이룩할 때만이 중국의 민족적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청일전쟁 직후 청을 타도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망명하여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1905년에는 혁명 세력을 통합한 중국 혁명동맹회를 결성하고 무장봉기를 되풀이했죠. 1911년 10월 미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곧바로 귀국하여 임시 대총통에 추대되어 이듬해 1월 1일 중화민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 신해혁명이 좌절되고 군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 광동을 중심으로 국민당 조직이 이 반군벌, 반제국주의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중국 동맹회는요, 기본 갈령인 삼민주의, 민족, 민권, 민생과 민주주의 혁명 달성을 목적으로 1905년 순원이 홍중회, 하흥회, 광복회 등의 반청 단체를 합쳐 도쿄에서 결성한 혁명 단체입니다. 이들의 기본 이념은 만주족 축출, 중화 회복, 민국 수립, 평균 집권의 4대 강령을 내세우게 되죠. 기관지로 민보를 창건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펀파를 비판하고요. 이펀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주를 인정하는 것이죠. 청황제를 인정하는 이 이펀파를 비판하고 혁명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신해혁명은 이들 회원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해혁명 이후 중국의 변화상을 보도록 하죠. 청왕조는 위안스카이에게 중화민국 정벌을 위해 정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순원과 위안스카이의 협상이 있게 됩니다. 위안스카이는 청왕조를 멸망시킨 후 대총통에 취임하게 되죠. 위안스카이는 혁명파를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혁명파를 탄압하고 독재 정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1905년 위안스카이는 왕정을 복구시켜 황제가 되려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내외의 반대로 실패한 뒤 위안스카이는 병사하게 됩니다. 이 위안스카이가 병사한 이후 군벌 활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위안스카이 사후 전국 각지의 설구 열강의 지원을 받는 군벌이 활거하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 위안스카이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위안스카이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 위안스카이는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파견이 돼서 이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조청 무역 수륙 무역 장정을 비롯한 여러 악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내륙에서 조선 상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고요. 뭐 백성들 때려잡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나쁜 짓이라는 건 다 했던 아주 그 오죽했으면 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이 청나라 이 중국인들이 이 구한 말에 조선에 들어와서 대한제국에 들어와서 했던 나쁜 일들은 그냥 수도 없이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일제시대로 곧바로 들어가서 일본만 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위안스카이를 비롯한 여러 이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했던 만행들을 보면 뭐 일본 뜬떠먹는 아주 고약한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런 악연도 가지고 있는 게 이 위안스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열을 받았네요. 그래요. 조선과 관련해서는 이 위안스카이는 요구를 얻어먹어도 싸요. 여하튼 그렇고요. 자, 이제 일본의 개항을 보도록 하죠. 이 일본의 개항 배경은 미국이 흑선을 가지고 와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페리 제도기에 무력 시위가 있었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분이 일어나 이 개항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뒤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사실상 최초의 일본 측 개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모다와 하코다테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영사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요, 불평등 조약이고, 잠시만요. 제가 흥분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 일본도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청나라도 나쁜 일을 많이 했죠. 이 러시아 놈들도 이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이 아간 판전 때부터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조선을 거의 노른자 땅은 다 가져갔죠. 아주 그 틈만 나면 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부동학을 얻는 게 국가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예요. 발틱 함대가 됐던 동아시아 함대가 됐던 이 얼지 않는 항구가 없거든요. 항상 365일, 1년 365일 얼지 않는 그러한 항구를 갖는 게 이 러시아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조선의 여러 항구들이 있죠. 얼지 않는 1년 내내 얼지 않는 아주 좋은 항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항상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힘이 강할 때는 아예 노골적인데 이제 힘이 약할 때는 등이 엎혀서 또 들어오는 아주 그래요. 사실상 앞서 사진에서 보았던 이 사진 있죠. 이거를 조선이라고 놓고 보면 틀림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여기에 또 들어오죠. 얘가요. 뭐 그런 거죠. 정신없이 오늘 수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왔다 갔다. 여하튼 이 청일러
이 세 세력은 좀 같이 있지 않으면 좋은데 뭐, 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참 그래요. 여하튼 이 밀수호 통상조약이 1858년 맺어지게 됩니다. 이 철저한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치외 법권이 인정이 됐고 협정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사실상 일본의 관세 자주권이 포기되게 되고요. 최혜국 대우를 미국에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었고 이 조약과 똑같은 내용을 강화도 조약에서 맺게 되는 것이죠. 이 개항 이후 일본을 보도록 하죠. 이 막부 체제가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요. 서양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민 폭동과 반발이 고조됐고요. 하급 무사들의 막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외세 배교 운동, 즉 양이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제 페리 제독이 이제 일본 이 조정에 막부에 와서 이제 승전을 축하하는 그러한 행사를 갖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뒤에 메이지 유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배경에는 이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중심이 되어 이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막부파와 조낭파 간의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조낭파가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종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죠. 메이지 유신은요, 부국 강병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문명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정치면에서는 봉건제를 폐지하고요.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고 패번 치연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번을 폐하고 현 국왕이 중심이 된 지방간을 파견하는 현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입헌군주제가 수립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1889년 헌법 및 의회가 마련되게 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요.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되었고요. 토지 및 조세제도 개혁이 단행되게 되고요. 공업과 상업을 적극 장려하게 됩니다. 이 사회면에서는 봉건적 신분제가 폐지되고요. 이 메이지 유신의 교육을 보면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서양의 근대사상과 학문을 적극 수용하게 되고요. 신식 교육제도가 실시하게 되고 서양의 사절단과 유학생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달된 서양의 문물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군사면의 개혁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이제 징병제가 실시되고요. 군수공업이 중심으로 육성되게 됩니다. 이와꾸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이와꾸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문물을 시찰하러 가는 일본 관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이지 유신은 한마디로 부국 강병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국책의 핵심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하에 근대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었죠. 강병책의 핵심은 근대적 군대의 육성을 통한 군비 확충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19세기 말엔 자본주의의 성숙 단계로 조기에 진입하게 되죠. 사실상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이 산업 스파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져요. 연구, 면직물, 기계, 설계도를 가져오고 오는 사무라이들에게는 포상금 얼마를 건 등 아주 국가 전략적으로 이 산업 스파이를 육성하기도 하죠.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발달된 서양의 여러 산업 설계도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를 이제 압축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요. 그리고 천황의 절대권을 강조하는 국수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군인들이 주동하여 군국주의적 색채가 농후했죠. 산업화 과정에서 식민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열강의 제국주의에 편승하여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본의 대외 침략을 보도록 하죠. 이 일본은요, 해외 식민지 획득을 목적으로 대외 무력 침략을 단행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사례를 보면요,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체결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을사늑약, 을사조약을 1905년 그리고 조선병합을 1910년에 달성하게 됩니다. 이 타이완을 침략한 것은 이제 1874년의 일이고요. 류큐를 병합하게 된 것은 1879년의 일입니다. 청일 전쟁을 통해서 랴오둥 반도와 요동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고요. 아울러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획득하게 되죠. 이 일본은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후쿠자 유카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지난 20년간 사용하던 지폐의 인물을 대부분 바꿨어요. 일본에서요. 그러나 1만엔 지폐 속에 이 인물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후쿠자 유카치죠. 일본 근대화의 상징적 인물이자 계몽서상가이기도 한 후쿠자 유카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선언한 학문의 권장은 당시에 34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학문과 교육으로 일본을 일으켜 세우자고 주장했죠. 그는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서양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게이오 의숙입니다. 이 게이오 의숙은 서양의 신식 학문을 배운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죠. 이들이 일본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힘을 길러 일본도 열강의 대열에 합류할 것을 주장하는 등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뼈아픈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천권의 국제법이 한문에 대표만 못하다고 주장하며 힘으로
조선과 중국을 접수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죠. 1894년 선일 전쟁이 일어나자 유카치는 문명국 일본이 야만국 청을 이겨야 한다며 사비를 털어 국가에 헌납하기도 하고, 일본이 승리하자 황홀하고 꿈만 같아서 저절로 눈물이 난다고 말하며 제국주의의 문턱에 들어선 일본을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본의 국토는 아시아 동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국민의 정신은 이미 아시아의 고도함을 벗어나 서양의 문명으로 옮기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가까운 곳에 나라가 있는 바 하나를 진화, 즉 청이라고, 하나를 조선이라고 한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두 나라를 보자면 지금 문명이 동쪽으로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그 독립을 유지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오늘날의 계책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의 개명함을 기다려 같이 아시아를 흥하게 하는 길을 기다릴 수 없다. 오히려 그 대우를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그 진퇴를 같이 하고 진화와 조선을 대하는 법도 이웃 나라라여 사정을 봐줄 수 없다. 이 후쿠자 유카치와 관련해서는 뭐 김옥균이 사실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1년 전이군요. 1년 전에 이 후쿠자 유카치를 찾아와서 이제 차관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적도 있습니다. 단칼에 거절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갑신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좀 차관을 지원을 받았으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개혁을, 근대화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는데, 이 김옥균의 이 차관 협상이 실패함으로써 사실상 갑신정변이라는 그 개혁파, 급진 개혁파들의 어떻게 보면 한번 도박 비슷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연상이 되네요. 그래요.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2주 차니까 뭐 과제는 주차 과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내보도록 했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이 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청과 일본, 조선 각각 다른 길로 다른 근대화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청과 일본, 조선 이 세 나라는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이기도 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관계죠. 그래요. 한번 이 청일본 근대화 과정이 조선에 미친, 청의 소식은 아편전쟁 이후 상황은 조선조정에 그대로 알려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것에 의해서 뭐 여러 쇄국 정책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개항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으로 청이 시도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모두 실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은 왜 근대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조선은 근대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선에서도 위로부터의 개혁이 분명히 있었죠.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에 실패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를, 그리고 또 실패한 이유를 찾다 보면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되겠죠.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일본의 미로부터의 개혁에 성공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로 달려가는데요.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공문들을 좀 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500명이 넘어가서 참 그러네요. 사실은 1학년들이 제일 불쌍하죠. 지금 해외여행도 다니고,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유럽도 한번, 그리고 국내 여행도 다니면서 견본도 넓히고 생각의 폭도 넓히고, 또 지금은 아니면 또 여행 갈 여가가 없죠. 1학년 때 한번 그냥 다니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합 활동도 하고 대인관계도 넓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코로나가 완전히 말아먹고 있네요. 1학년들. 그래요. 참 난감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500명이 훌쩍 며칠째 넘어서고 있고요. 1000명 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내년도 또 1학기는 또 내리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그 대량 생산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게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지, 이것저것 개선하다 보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그냥 차라리 그런 걸 생각하지. 그래도 생각을 해야지 계획을 세워서 뭘 할 수가 있죠. 여하튼 그러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특히 1학년들은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 원망스럽고 아주 무지막지한 이상한 놈한테 걸려들었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 수 없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장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